2024년 12월 16일 오전 6시 카자흐스탄이 디지털 암흑 시대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은행, 공항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5년간 믿어왔던 중국은 이 사태가 일어나자 50년 노예 계약서를 내밀며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죠. 절망적인 순간 누군가 상상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보는 게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K-팝이나 만드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꾼 운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도대체 카자흐스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미라 야마토바예요.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이는 42살이고 경제개발부에서 일한 지는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일이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맞을 거예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무역협정이나 기술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들을 읽어요.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긴 회의에 참석해요. 서류에 서명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들과 악수를 나누죠. 흥미진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 살고 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는 도시를 둘러싼 눈 덮인 산들이 보여요. 정말 아름답지만 실제로 자세히 볼 시간은 거의 없어요. 항상 일에 너무 바쁘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다른 나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요.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지만 솔직히 저만의 확고한 의견이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존경해요. 진지한 기술력과 강력한 정부를 갖고 있거든요. 한국은 어떤가요? 좋은 뮤직비디오와 TV쇼를 만들죠. 제 10대 조카가 K-팝 밴드들을 좋아해요. 하지만 진짜 기술이요? 첨단 컴퓨터 시스템이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늘 아침도 다른 모든 아침과 똑같이 시작됐어요. 알람 시계를 6시에 맞춰놨는데 5시 47분에 울렸어요. 이상했지만 배터리가 떨어져 가나 보다 생각했어요.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에 손을 뻗었어요.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아침 6시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한다는 것은 뭔가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뿐이에요. 전화를 받으면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사미라,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야 해요. 우리 부서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인 알리아 나자로바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망가졌어요. 무슨 뜻이에요? 컴퓨터들이요. 전부 다요. 병원, 은행, 공항, 신호등.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옷을 급히 입고 차로 뛰어나갔어요. 거리는 이미 혼란 상태였어요. 신호등들이 빨간색과 노란색을 동시에 깜빡이고 있었어요. 디지털 광고판들은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이 화면이 검은 ATM 기계들 주변에 서 있었어요. 첫 번째 교차로에서 3건의 교통사고를 봤어요. 작동하는 신호등이 없으니까 운전자들이 언제 멈추고 언제 가야 할지 모르겠죠. 경찰관들이 도로 한복판에 서서 손으로 교통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시의 모든 교차로에 배치할 만큼 경찰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와서 부르르 진동했지만 전송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동통신망도 먹통이 되고 있었어요. 정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전자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오래된 쇠 열쇠로 수동으로 열어줘야 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긴급회의실에 가려면 8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회의실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관료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들은 3가지 다른 언어로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지만 절반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알리아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 앞쪽에 서 있었어요. 짧은 갈색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 주위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전체 디지털 시스템이 정확히 오전 6시에 셧다운됐어요. 그녀가 발표했어요. 은행들은 어떤 거래도 처리할 수 없어요. 병원들은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없고요. 항공교통관제는 비행기를 추적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전력망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인프라국장인 다닐 쿠즈마노프가 물었어요. 그는 회색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쓴 덩치 큰 남자였어요. 중국 팀에서 우리 시스템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첨단이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알리아가 말했어요. 그녀가 노트북에 뭔가를 입력하자 벽면 스크린에 도표가 나타났어요. 이 코드를 보세요.
모든 주요 시스템이 베이징의 서버로 연결되는 숨겨진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중국의 누군가가 우리의 전체 디지털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난방은 작동하고 있었는데도 추위를 느꼈어요. 그럼 그들이 우리를 그냥 셧다운 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실제로 방금 그렇게 했어요.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했어요. 베이징에서 화상통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5년 전 우리 컴퓨터 시스템 구축을 도왔던 중국 기술 관료인 웨이 칭메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야마토바 차관님.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이 어려운 기술적 상황에서 안녕하시길 바라요. 기술적 상황이요?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셧다운됐어요. 네,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간단한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녀가 제 이메일로 문서를 보냈어요. 열어서 읽기 시작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약서의 내용은 전혀 간단하지 않았어요. 50페이지나 됐어요. 중국은 앞으로 50년간 우리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통제권을 원했어요. 우리 정부의 모든 데이터에 접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카자흐스탄을 중국의 디지털 식민지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이건 일방적인 통보예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웨이가 답했어요. 우리가 당신들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동안의 투자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웨이의 미소가 더 차가워졌어요. 그럼 아쉽게도 기술적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지도 몰라요. 통화가 끝났어요. 저는 빈 화면을 바라보며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5년 동안 함께 일해온 중국 팀을 믿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현대적인 컴퓨터와 빠른 인터넷을 제공했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고 네트워크를 개선해줬죠. 저는 수십 번의 회의에서 그들의 관대함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그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우리를 돕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통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죠? 다니엘이 물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회의실에 있는 동료들을 둘러봤어요. 일부는 즉시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싸우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때 알리아가 말했어요. 다른 선택이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선택이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웃었지만 기쁜 웃음은 아니었어요. 한국이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뮤직비디오나 만들어주나요? 저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쪽이었어요. 한국은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하지 진지한 기술로 유명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화면을 뒤덮은 오류 메시지들을 보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가정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중국에 대한 제 믿음이 완전히 틀렸던 것처럼요. 이제 가정하는 걸 그만두고 배우기 시작할 때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연락해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컴퓨터들이 다시 작동하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실망했어요. 병원들은 비상전력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은행들은 문을 닫았어요. 전자결제 시스템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음식을 사려고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어요. 화난 사람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시민들은 답을 원했어요. 다른 정부 관료들은 누군가를 탓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외국 대사들은 설명을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줄 수 있는 답이 없었어요. 셋째 날 밤 저는 자정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건물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동료들 대부분은 몇 시간 전에 집으로 갔지만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웨이 칭메이의 차가운 미소가 보였거든요. 알리아는 여전히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그녀의 얼굴을 피곤하고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빈 커피잔들이 요새처럼 그녀의 작업 공간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새로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눈을 비볐어요. 숨겨진 코드가 더 있어요. 곳곳에요. 3이라. 그들은 우리 시스템에 백도어만 설치한 게 아니에요. 전체를 베이징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제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컴퓨터 코드들이 나타나 있었지만 여백에 적힌 알리아의 메모들은 볼 수 있었어요.
원격 접속이나 킬 스위치, 데이터 수집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감시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아마 첫날부터요. 모든 이메일, 문서, 정부의 중요한 결정들.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5년 동안 저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의 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자랑했었어요. 외국 방문객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현대적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디지털 감옥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디어는 어떤가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알리아가 타이핑을 멈췄어요. 빈 사무실을 둘러본 후 저에게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그들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워요. 전에도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그들은 절대 도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중국은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요. 미국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요. 모든 걸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서 떠나요. 저는 그녀를 빤히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 대해 항상 믿어왔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알리아가 화면에 여러 웹사이트들을 띄웠어요. 기술 논문들, 뉴스 기사들, 여러 나라의 정부 보고서들이었어요. 그녀는 이걸 조사하기 위해 밤새 일한 거였어요. 2007년 사이버 공격 이후 에스토니아에서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방어에 대한 그들의 도움도 마찬가지고요. 오픈소스에 대한 그들의 기여를 보세요. 그들은 제국을 건설하려는 게 아니에요. 3이라. 기술적 독립을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읽었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수십 개 나라들이 디지털 보안을 개선하도록 도왔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자유롭게 공유했어요. 지식을 비밀로 간직하는 대신 현지 엔지니어들을 훈련시켰어요. 중국의 접근 방식과 정확히 반대였어요. 하지만 왜 우리를 도와주려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나요? 그건 잘못된 질문일지도 몰라요. 알리아가 말했어요. 차라리 중국이 왜 우리를 도왔는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분명했어요. 중국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우리를 도왔던 거예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서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대부분의 가로등은 작동하고 있었지만 많은 전자 광고판들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카자흐스탄은 미래의 도시가 아니라 과거의 도시처럼 보였어요. 휴대폰이 부르르 진동했어요. 웨이칭메이의 또 다른 메시지였어요. 아직 결정을 못 내리셨나요? 기다릴수록 시스템을 고치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무서웠어요. 알리아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면요? 우리 요청을 비웃는다면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려는 거라면요? 하지만 웨이칭메이의 계약서를 생각했어요. 50년간의 디지털 노예 생활. 제 아이들과 손자들이 카자흐스탄이 아닌 중국 것이 된 나라에서 자라게 되는 거였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들에게 비밀리에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리아에게 물었어요. 그녀가 사흘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알아봤어요. 위성 전화와 암호화된 메시지를 사용하면 돼요. 중국이 대화를 감시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실패한다고 해도 적어도 카자흐스탄의 자유를 팔아넘기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은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해도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다른 선택은 항복이었거든요. 저는 위성 전화를 들었어요. 한국 대사관 번호를 누르면서 손이 떨렸어요. 저는 카자흐스탄 3이라 야마토바 차관입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자 제가 말했어요. 디지털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술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답변이 돌아왔어요. 서울로 연결해 드리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제 안에서 중요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흘 전만 해도 한국은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나라라고 확신했어요. 이제는 제 경력 전체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가 완전히 틀렸을 가능성에 걸고 있었어요. 때로는 이런 선택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전화에서 딸깍 소리가 나더니 영어로 말하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디지털 보안센터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우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 할 때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정말 아마도 누군가가 저를 받아줄지도 몰랐어요.
한국팀은 밤에 유령처럼 도착했어요. 저는 그들이 국경을 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우리 도시를 지나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한순간 회의실이 비어 있었는데 다음 순간 20명의 낯선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 주변에 앉아서 작은 검은 가방을 풀고 노트북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팀 리더인 이은서 씨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으로 짧은 검은 머리에 밝고 똑똑해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청바지에 어두운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한 정장도 비싼 보석도 정부 배지도 없었어요. 선생님처럼 친절해 보였어요. 기술 책임자인 박지훈 씨는 더 젊어 보였어요. 아마 30살 정도였을 거예요. 헝클어진 머리에 만화 로봇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운동화는 낡고 해져 있었어요. 길에서 마주쳤다면 대학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라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머지 팀원들도 똑같이 평범해 보였어요. 노트북과 다정한 미소를 가진 젊은 남녀들이었어요. 제 조카의 친구들 같았어요. 장비는 다 어디 있어요? 제가 은서 씨에게 물었어요. 큰 컴퓨터들이나 케이블, 서버는 어디 있나요? 그녀가 자신의 노트북을 가리켰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어요. 현대 기술은 더 이상 큰 기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일해요. 제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이런 작은 컴퓨터들이 어떻게 우리의 거대한 국가 네트워크를 고칠 수 있을까요? 중국 시스템은 온 건물을 가득 채운 장비들이 필요했는데 말이에요. 진짜 기술이라면 당연히 진지한 기계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얼마나 걸릴까요? 의심을 숨기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일주일이요, 박지훈 씨가 간단히 말했어요. 기존 시스템과 병렬로 새 시스템을 구축할 거예요. 준비가 되면 한 번에 모든 걸 전환하는 거죠. 단일이 크게 웃었어요. 일주일이요? 중국 팀은 현재 시스템을 만드는데 3년이 걸렸는데요. 중국 팀은 당신들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훈 씨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자유는 항상 통제보다 간단해요.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저로 하여금 그를 믿고 싶게 만들었어요. 다음 사흘 동안 저는 점점 놀라움을 느끼며 한국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별로 잠을 자지 않았어요. 거의 먹지도 않았어요. 피아니스트가 콘서트를 연주하는 것처럼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빠른 한국어로 서로 대화했어요. 하지만 가장 신기했던 건 그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무도 명령을 내리는 보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물고기 떼처럼 움직였는데 각자가 지시를 받지 않고도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면 다른 세 사람이 즉시 도우러 왔어요. 누군가 피곤해지면 다른 사람이 조용히 그 일을 이어받았어요. 알리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 시스템 사양을 번역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둘째 날이 되자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흥분이 나타났어요. 3일아, 이걸 봐야 해요. 그녀가 저를 컴퓨터 화면으로 끌어왔어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걸 보세요. 우리 옛 시스템보다 나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그녀가 빛으로 만든 거미줄 같은 도표들을 보여줬어요. 모든 것이 베이징의 한 중앙 지점으로 연결되는 대신 새 시스템은 수천 개의 작은 연결고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부분이 망가져도 나머지는 계속 작동할 거였어요. 피라미드와 숲의 차이 같아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피라미드는 꼭대기를 부러뜨리면 무너져요. 하지만 숲은 나무 몇 그루를 베어도 계속 자라죠. 넷째 날 공격이 시작됐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건물의 모든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 문자로 된 메시지와 함께 빨갛게 깜빡였어요. 알리아가 당황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한국 팀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베이징이 모든 걸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전력망, 상수도 시스템, 응급 서비스까지요. 완전한 디지털 전쟁이에요.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관통했어요. 제가 모든 걸 더 악화시킨 건 아닐까요? 한국에 전화한 제 결정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이버 전쟁을 촉발시킨 건 아닐까요? 하지만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한국 팀은 차분해 보였어요. 그들의 컴퓨터에는 빨간 점들로 덮인 지도가 보였어요. 각 점은 공격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녹색 선들이 빨간 것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마치 항체가 감염과 싸우는 것처럼요. 그들이 기존 통제 시스템을 우리에게 대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훈 씨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작업하는 동안 방어책을 구축해 왔거든요. 은서 씨가 너무 빨리 명령어를 입력해서 손가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지금 위성 인터넷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메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고요. 병원 시스템을 보안 채널을 통해 재라우팅하고 있어요. 저는 놀라며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하나씩 녹색으로 바뀌는 걸 지켜봤어요. 한국 팀은 공격을 방어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새 시스템이 독립적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그들이 가하는 모든 공격이 독립이 의존보다 나은 이유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정이 되자 공격은 실패했어요. 우리 병원들은 전보다 더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전력망은 수년간 그랬던 것보다 더 안정적이었어요. 심지어 인터넷도 더 빨라졌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국팀을 바라봤어요. 캐주얼한 옷차림과 작은 컴퓨터를 가진 이 젊은 사람들이 방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군대 중 하나를 물리쳤던 거예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은서 씨에게 물었어요. 대가로 뭘 원하세요? 그녀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자유를 요청하는 다음 나라를 당신들이 도와주기를 원해요. 독립이 퍼져나가는 방식이 그거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가르치고 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가르치는 거죠.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희망을 느꼈어요. 기술과 권력에 대한 제 가정들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몰라요. 힘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데서 나오는 건지도 몰라요. 한국이 줄곧 세상에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 왔는데 저만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서 듣지 못했던 건지도 몰라요. 두 번째 공격의 물결은 화요일 새벽 3시에 왔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니었어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건물의 모든 컴퓨터 화면이 빨간 경고 메시지로 깜빡였어요. 전등이 고장난 디스코볼처럼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심지어 에어컨까지 작동을 멈췄어요. 심장이 북처럼 두근거리며 잠옷과 슬리퍼 차림으로 긴급 지휘소로 뛰어갔어요. 안쪽 광경은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알리아가 모니터 벽 앞에 앉아 있었는데 수십 개의 빨간 경고등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국팀이 그녀를 둘러싸고 노트북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어요. 모든 곳을 공격하고 있어요. 알리아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은행, 병원, 공항, 발전소, 정수처리 시설까지요. 심지어 전국 교통 제어 시스템까지도요. 메인 스크린에서 카자흐스탄 지도가 맥박치는 빨간 점들로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각 점은 공격받고 있는 시스템을 나타냈어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디지털 피를 흘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심각해요? 제가 물었어요. 심각한 정도를 넘어섰어요. 지훈 씨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를 그냥 차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축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의 말을 증명하듯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웨이 칭메이가 화상 화면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딱딱하고 화가 나 보였어요. 심각한 실수를 하셨군요. 차관님, 그녀가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즉시 중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하셔야 해요. 무슨 결과 말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이미 주변에서 그 결과들을 보고 있었어요. 전력망이 완전히 다운될 거예요. 병원들은 모든 환자 데이터를 잃을 거고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거예요. 당신들 국민이 고통받을 텐데 그건 당신 잘못이 될 거예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같은 딸깍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끝났어요. 주변의 혼돈을 바라보며 가슴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제 잘못이었어요. 한국에 전화하기로 결정한 건 저였으니까요. 이 디지털 전쟁을 우리나라에 가져온 건 저였어요. 병원이 전력을 잃어서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들의 피는 제 손에 묻을 거였어요. 중국에 항복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제가 알리아에게 속삭였어요. 그들의 협정에 서명하고 이 악몽을 끝내는 게 나을지도요. 하지만 알리아가 제 팔을 잡고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걸 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기 화면이요. 저는 빨간 점들이 가득한 지도에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재앙만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빨간 점들 중 일부가 녹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몇 개만이 아니라 수십 개가요. 그러고 나서 수백 개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시스템이 학습하고 있어요. 은서 씨가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날리며 설명했어요. 모든 공격이 더 잘 방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모든 무기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빨간 점들이 녹색으로 바뀌는 걸 놀라며 지켜봤어요.
우리 병원 시스템들이 전보다 더 강해져서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됐어요. 전력망이 안정화되고 더 효율적이 됐어요. 금융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나은 보안으로 운영을 재개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다른 화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알리아가 중국 공격 시스템을 해킹해서 그들의 비밀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 중앙아시아 통제 계획, 우리 역사책을 바꾸려는 전략, 매수하려 했던 정치인들 명단까지요.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어떻게 이걸 얻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동안 자신들의 시스템을 무방비 상태로 놔뒀어요. 한국팀이 그들의 무기를 돌려서 베이징을 향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우리는 중국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가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독립은 결국 항상 통제를 이겨요. 그가 말했어요. 통제는 지속적인 힘을 필요로 하고 독립은 모든 도전과 함께 더 강해져요. 드디어 그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중국의 시스템은 중앙에서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통제가 필요한 거대한 기계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적응하고 성장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이 되자 공격이 멈췄어요. 중국이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보낸 모든 바이러스는 즉시 무력화됐어요. 열려고 시도한 모든 백도어는 자동으로 차단됐어요. 우리 데이터를 훔치려는 모든 시도는 반대로 그들의 데이터를 훔칠 기회로 바뀌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알마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다시 정상으로 보였어요. 신호등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전자 광고판들이 오류 메시지 대신 일반 광고를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출근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특히 제 안에서요. 일주일 전에는 한 나라의 힘이 크기와 통제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은 현대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크고 강한 국가들에 붙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힘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발로 서고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사람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양쪽 모두를 강하게 만들지만 거짓 파트너십은 한쪽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을요. 중국은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제공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기술을 줬고요. 차이는 기계나 소프트웨어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들 뒤에 있는 철학의 차이가 있었어요. 도시가 다시 살아나는 걸 지켜보며 우리는 절대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유의 맛을 본 이상 그것은 사슬과 함께 오는 어떤 안전보다도 달콤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국제 기자회견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부 청사에서 열렸어요. CNN, BBC, 로이터,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모든 좌석을 가득 채웠어요. 카메라 조명이 너무 밝아서 청중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불에서 나오는 열기처럼 그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를 디지털 테러리즘으로 고발하려는 참이었는데도 제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어요. 6개월 전이었다면 손이 떨렸을 거예요. 6개월 전이었다면 중국에 맞서 발언하는 게 무서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현대 역사상 가장 정교한 디지털 식민지화 시도의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중국 정부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이것은 디지털 드래곤 프로젝트입니다. 숨겨진 백도어와 킬 스위치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인프라를 통제하려는 비밀 계획이에요. 사진 기자들이 문서 사진을 찍으면서 카메라가 번개처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기자들이 노트북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5년 동안 우리는 중국이 현대적인 기술을 구축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믿었어요. 제가 계속했어요. 실제로는 디지털 감옥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컴퓨터, 모든 네트워크, 모든 시스템에 베이징이 우리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는 비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알리아가 수집한 기술적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백도어의 존재를 증명하는 코드 샘플들이었어요.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네트워크 도표들이었어요. 우리에 대한 공격의 조정을 드러내는 통신 기록들이었어요. 12월 16일
우리가 디지털 독립을 주장하려 했을 때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를 차단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병원들이 전력을 잃었고 은행들은 거래를 처리할 수 없었어요. 신호등이 작동을 멈췄어요. 사람들은 음식이나 약을 살 수 없었어요.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발표 중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한국이 의존이 아닌 독립의 원칙에 기반해서 우리 시스템을 재구축하도록 도와줬어요.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은서 씨와 지훈 씨를 가리켰어요. 그들은 관심받는 게 불편해 보였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팀은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장기 계약도, 우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도,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변경도 없었어요. 그저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가르쳐줬을 뿐이에요. 기자회견 후 모든 일이 아주 빠르게 진행됐어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유럽연합은 모든 국가의 디지털 주권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백도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반응은 우리 이웃 나라들에서 나왔어요. 일주일 안에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트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대통령들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모두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당신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3개월 후 저는 다른 회의실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지도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우리는 중앙아시아 디지털 자유선언에 서명하고 있었어요. 우리 자신의 기술을 통제할 권리를 확립하는 문서였어요. 우리는 디지털 주권이 모든 국가의 기본권임을 선언합니다. 제가 선언문을 읽었어요. 어떤 나라도 기술을 다른 나라를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술 협력은 평등,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합니다. 한국팀은 5개국 모든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계속 머물렀어요. 우리 위기 때와 똑같이 하루 18시간씩 일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도 가르쳐줬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든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어느 저녁 제 사무실 창문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은서 씨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요. 그녀가 답했어요. 그리고 자유를 요청하는 다음 나라를 도울 준비가 됐을 때요. 그녀가 맞았어요. 3개월 후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디지털 식민지화에 직면한 작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엔지니어 팀을 보내서 그들을 도왔어요. 독립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의 디지털 독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늘 이 이야기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해봐요. 카자흐스탄은 이제 디지털 주권의 리더예요. 우리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에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있어요. 예전에는 나라들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통제하거나 통제받거나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은 강력한 주인을 선택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기를 바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들도 강해지도록 돕는 데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진정한 안전은 정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나와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조건을 내걸며 도움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무 대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중국은 5년간 30조 원을 투자하며 우리를 도왔다고 했지만 결국 우리를 통제하려 했어요. 반면 한국은 단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나중에 다른 나라도 도와달라고요.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하게 만드는 거고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기술로 다른 나라를 통제하려 하고 어떤 나라는 기술로 자유를 나누려 해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고 싶으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가장 큰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배울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선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